요번에 이제 기시다 수상,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아베 정권 시절에 위상을 지내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만든 장본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위안부 관련 이야기를 뭐 꺼냈나 안 꺼냈나, 뭐 한일 간에 또 엇갈리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파였는데 이제 이번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시다 총리는 어떤 사람인지, 일본의 보수 정권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아베와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좀 조금만 더 부연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 키시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일본 내에서는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을 만든 것이 이케다 내각이죠. 이케다 내각은 고도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배론을 이야기를 했고 한일 간의 국교 정상을 시킬 정도로 뭐 예를 들면 코치카이라고 해서 좀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리버럴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마지막 황태자가, 이 키시다이다. 그래서 아베 수상이 있었을 때, 이 키시다가 수상이 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네 번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거의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한 역사 수정지파들이 당선되면서 일본 자민당 내에서의 리버럴 파들의 위치가 아주 약화되었죠. 특히, 뭐랄까, 김대중 오부치를 중심으로 하는 오부치파라고 한다든지, 예전에 있었던 노나카 히로무라고 하는 관방장관은, 어떻게 보면 제일 코리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긴 한데, 뭐 이런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자민당 내에서도 그렇지만 조금 자유주의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은 균형이 있었고, 오히려 아베파가 소수파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베가 다수가 되면서 이 리버럴 파들이 소수가 되고 이 소수의 마지막 계승자가 이 키시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키시다가 이 당선이 되게 된 이제 하나의 배경으로 보면 제가 자료 중에 좀 일본 자민당 내 지금 좀 파벌 구조를 좀 잠깐 보면요. 네. 좀 이게 자민당 내 지금 파벌 구조인데 자민당 내에서 키시다파 같은 경우는 키시다가 46명을 가지고 있고 가장 다수파는 호소다파, 지금 아베파로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96명, 그 다음이 아소가 53명을 가지고 있죠. 다케시다가 51명. 그렇다면 실제 키시다의 호치카이 이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정도의 파벌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이 리버럴파라고 할 수 있는 중간 보수적인 이들이 그렇게 다수 세력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상이 됐을 때 결국에는 아베파의 지지와 그리고 이 아소파의 지지 속에서 키시다는 수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인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키시다를 키워줬던 후견이었던 분도 다 돌아가셔서 실제 자기의 세력만을 가지고 정권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이 아베파와 이 아소파 이들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키시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과 한국과는 온화한 외교 라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코치파의 기본 특성이고 60원 한일 관계 정상화도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반대파들을 누르고 정상회담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키시다는 그래도 한일 관계 개선을 하지 않겠냐라는 좀 기대가 있었고 아베 수상 때 외상을 하면서 2015년 박근혜 정권과 함께 위안부 합의도 아베를 설득해서 키시다가 했다라고 좀 이렇게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그렇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엄청나게 굴욕적인 합의인데 정작 일본에서는 아베를 설득해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키시다가 아베를 설득했다고 하는 이유는 아베는 1미리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94년 무라야마 다마 이후에 아시아 여성 기금이 95년부터 되었고 이 기금으로 일본은 무라야마 다마와 이 코노 다마,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 측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키시다가 2015년에 한일 국회 정상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힘을 줘야 된다. 아마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베를 설득을 했고, 키시다 수상, 외상의 주도로 위안부 합의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백지화돼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시다는 입지가 약해진 거고, 아베도 거기에서 체면이 구겨진 거죠. 결국 키시다 너 때문이다라고 이러한 이제 내부의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키시다 수상이 되어서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훨씬 더 온화한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합의를 하면 또 재단을 만들면 제2의 위안부 합의가 될 거고 이게 만약에 백지화된다라고 한다면 키시다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키시다 수상은 과거의 경력이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입장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양보를 하지 않았다. 즉 아베도 따내지 못한 것을 키시다가 따냈다. 이런 하나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키시다의 본심은 무엇보다도 위안부 합의는 자기가 이끈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행을 윤석열 정권에게 촉구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강제징용보다 위안부 합의를 복귀시키는 게 키시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고 이걸 해야만 자기의 위상을 다시 확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키시다 수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아베보다 온건파인데 지금은 오히려 아베보다도 훨씬 더 강경파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여기 부분을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아베 수상의 사망 이후에 좀 키시다의 입장인데요. 여기가 되나요? 네네. 실제 아베 수상이 사망한 이후에 거기에는 좀 두 가지로 논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베가 살아있는 한은 키시다는 자기 정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아베가 갑자기 사망을 했고 그렇다면 이후에 키시다는 아베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베파들의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키시다의 정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후에 3년간 실질적으로 선거가 없기 때문에 키시다는 3년간의 황금기가 있을 것이고 독자적으로 자기 정치를 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시다의 실제 모습은 아베를 극복한 자기 정치를 가기보다는 아베 없는 아베 체제, 즉 박정희 없는 유신 체제와 같은 훨씬 더 구구적인 성향으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키시다는 아베 세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국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후에 통일교 문제를 통해서 자민당 내에 여러 위기의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구구 세력들을 모아서 아베보다도 훨씬 더 구구적인 이 정책을 직접 자기가 실현해 나감으로써 아베를 뛰어넘는 또 다른 키시다의 독자 노선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적 진지 공격도 실제 아베는 그걸 실현하지 못했죠. 적 진지 공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만 했지 실제 예산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지금 키시다는 그 부분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베 없는 아베 노선이 실제 실현되고 있다. 이것을 키시다가 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이 우리가 물 절반을 채웠으니까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잔을 채우기는커녕 잔을 깨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 4월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다. 여기에 키시다 정권 같은 경우는 조금 운신의 폭이 없다.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은 훨씬 더 이 선행의 조치를 할 거다. 즉 잔을 채울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본의 내부 정세를 보면 키시다는 헌법 개정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기 지금의 이
선거를 하게 됐을 때는 선거를 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의원 참여연 선거는 하지 않고 지방선거는 하지만 이후에 자기 팔을 만들기 전까지는 훨씬 더 강경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한국에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예. 한국에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거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에 통렬한 반성과 사죄의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 예.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고, 옛 그러니까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을 직접 쓴 것만 하더라도 키시다 정권에게 무엇을 양보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국에서 그 장담하는 보수 거죠. 언론이나 그렇죠. 뭐 정부 여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기존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거기에 사죄 그 반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고노담화나 뭐 무라야마 담화 같은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것이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경제적인 조치도 백색 리스트 복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금 전에 제가 사쿠라 요시코 네.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한국이 정말로 자기가 책임지고 삼자 변제를 해서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없앨 때까지 백색 리스트를 복귀를 한다든지 이 한국에게 동등한 조치를 뭔가 한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실제 이 한국에서 일본 전문가들, 한국에 있는 일본 전문가들도 키시다 정권의 내부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저는 그것은 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